작아서 그냥 여기 사인하세요라고 사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옛날에 많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좀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금융감독원에서 일금융권들한테는 포괄분담보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한정분담보라고 해서 대출을 빌렸으면 그 부동산 담보 대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에만 분담보는 효력이 미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정분담보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분담보는 한정분담보도 혹시 알아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걸 잘 몰라서 어떤 분이 매매 계약을 하시는데 매수자가 이 은행에 있는 대출을 내가 승계 가능하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어느 은행의 부지점장님하고 친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승계 가능하다 사장님. 그래가지고 승계가 되는 줄 알고 딱 잠금 때 가서 봤더니 부지점장님이 그 창구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창구 직원분이 여기 포괄분담보라서 여기에 신용대출 받으면 3천만 원 있고 한다고 하니까 매수자가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틀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그죠? 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청구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경매 신청한 분주담보는 얼마를 돈을 받을 게 있는지가 확정이 된 거예요? 불확정된 거예요?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면 그 분주담보 가지고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얼마 정도의 받을 돈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더 청구 금액으로부터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배당받을 때까지는 우리 절차 시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매 신청해가지고 배당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렸어요?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그죠? 6개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개월은 이제 경매를 신청해서 첫 매각기일까지 되는 거고, 낙찰받아서 매각허가 되고 뭐 대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배당기일까지 하게 되면 짧아야 10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청구 금액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돈이 확정은 되긴 했습니다만, 이 확정되다는 얘기는 추가로 뭐 돈을 더 빌릴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채권자가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뭐가 붙는 거예요? 연체이자가 없었어요. 이자 안 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 이자율에는 일반의 통상의 이자가 있는 거고, 또 안 냈을 경우에 연체이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이자가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어디 금액을 하고 채권 채무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담보를 봤는데 저 저당권자가 배당을 얼마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을 보시는 거고 일단. 그죠? 근데 청구 금액 보셔서 그 청구 금액대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또 모두 달라붙는다. 연체이자가 배당받을 때까지 달라붙는구나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어느 금액을 한으로 채권 채무액을 한으로.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이걸 아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저당권보다 바로 그 다음 순위인 임차인이 있어요. 그 임차인이 배당금을 얼마 받아가냐가 여러분이 그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또 큰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바닥에 뜯어놓고 여러분한테 이사비를 다 날려놔요. 근데 한 푼이라도 더 보증금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경매 결정에서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하고 여러분 명도하시기 상당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죠? 이게 근저당권 저당권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너무 쉬운 얘기라서 아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 관련된 이 성질은 배당 같은 거 나중에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시거나, NPL이라고 하는 부실채권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부실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 배당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이런 저당권에 관련된 성질들이 잘 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차보호법, 주택이나 상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오신 교수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민법의 전세권이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렇게 등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데 좀 전세권으로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그런 대항 요건을 가져서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정불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두 개를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요 얘기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녀석은 정의를 내려보면 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를 무슨 물권이라고 했어요? 용익물권, 그죠? 사용 수익의 뒷글자를 따가지고 용익물권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전세권은 또 뭐를 지급해요? 전세금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약간 담보의 효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중에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인 효력과 담보 물권적인 효력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짧게 드렸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등기된 전세권이고 담보 물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담보 물권에는 어떤 효력이 있었어요? 우리 군대담보 우리 그 잉여주의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었는데 담보 물권에는 어떤 변등이 있었어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변등이 있었어요. 그죠? 우선 변제권이 뭐였어요? 저 누구보다 배당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나보다 순서가 느린 사람보다, 그죠? 그리고 등기부에서 순서 보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날짜가 빠른 것도, 날짜 같은 경우는 뭐가 빠른 거? 접수번호가 빠른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나보다 순서가 늦은 사람은 내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담보 물권이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확정일자라는 걸 나중에 한번 배우시긴 할 건데, 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서를 정하는 데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죠? 확정일자. 근데 이 전세권하고 확정일자, 이걸 왜 여러분들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들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전세권 지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즉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등기 제도는 양 당사자가 같이 합의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예외적으로 이제 혼자 등기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려면 임대인분들한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걸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적었어. 그러면 임대인분들이 뭐라 그래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통상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내 보증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임대인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임대차보호법은 어때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죠? 나 혼자 해서 나 혼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할지는 이제 임차인분이 상황에 따라 가야 되는데, 이 전세권은 어디에 공시가 되는 거냐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돼요. 근데 반면에 이 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뭐하고 뭐를 갖춰야 되는 거냐면,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하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갖춰야 돼요. 근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보증금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고 전세권 좀 설정되어 있다고 등기부등본을 나타내는 건데, 이 임대차보호법은 등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해놔야지만 그 대항 요건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보증금 지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필히 그 집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섣부르게 주민등록 뺐다가는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세권 설정할 때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담보권 효력이 있어서 우리 담보물권적 효력이 있는데, 우리 경매에는 두 가지 경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가 있었어요, 그죠? 차이점이 뭐였어요? 강제 경매가 뭐였어요? 집행권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강제 경매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을 얻어야 돼요, 그죠?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사님의 도장 있는 어떤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임의 경매는 뭐였냐면 담보권 실행이었어요, 그죠? 자, 이 임의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했다, 필요치 않았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약정한 대로 해서 이자를 2번이나 3번 정도 안 내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집행권을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 의해서 바로 무슨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 경매. 그렇게가 기본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집합 건물이 뭐예요? 아파트와 같이 한 개 호수가 다 구분돼가지고 소유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집합 건물이에요. 그 집합 건물 어떤 아파트의 101동 101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계약일이 끝났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임차인 전세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법원에다가 임의경매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집합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있어요. 자,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자가 전체를 다 내가 쓰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전세권에게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총 몇 가구가 살 수 있는 거냐면 19가구가 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 호수를 들어가는데 전세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치겠어요? 전세권 일반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그 호수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면 그 호수 전체 효력이 미치는데,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게 101호, 102호, 201호, 뭐 300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전세권 설정을 201호에만 한 거예요.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201호에만 하게 되면 이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다 한 개 한 개가 다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그죠?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한 동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결국 건물 한 동 중에서 어디를 2층의 일부를 내가 전세권에 설정한 거기 때문에 2층의 일부에 흐르고 있는 거죠. 이런 건물은 여러분 전세권 설정할 때 등기부에서 뭐를 받냐면 도면을 씁니다. 도면을. 당신 전세권 어디에다 할 건지에 대해서 도면을 그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설정이 되는 거고, 등기부등본에도 2층 뭐 좌측에 어디 부분이라고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담보물건이 전세권인데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죠? 경매를 임의경매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아파트나 이런 집합건물들은 각각 한 칸들이 다 전체 전세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다가구주택은 한 동이 등기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세권자는 요만큼만 있잖아. 요만큼만. 나머지에는 효력이 미치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서 일부를 임차한 전세권은 비록 담보물건이라 할지라도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주, 그죠? 이 건물주를 상대로 내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집행권을 획득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집합건물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거에 대한 거를 먼저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전세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어떤 만약에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토지가 공유예요. 공유라는 건 뭐예요?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거죠, 이제, 그죠? 2명 이상. 근데 공유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A와 B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A하고 B가 서로 점유하고 있는 내 땅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공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대지권이라는 형태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분의 몇으로 돼 있어요. 그죠? 공유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한테 전세권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토지에다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A 땅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세권은 공유 지분에는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건물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 나와요. 우리가 등기법상 전세권은 토지에서 공유 지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집합건물에 있는 전세권은 바로 임의경매 신청하면 전체를 다 경매집으로 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집합건물의 대지권에는 전세권 효력이 지금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수가 특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되게 약간 안 되는 건데, 이걸 뭐로 보완해 주냐면 대법원 판례로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판례 하나 적어드렸어요, 그죠? 대법원 2004-67-217 대법원 판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집합건물 그 전유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대지권에가 효력이 미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기준 관리할 때 일부 조건에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 일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케이스예요. 집합 건물에서 전세권 설정했을 경우에 집합 건물에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비록 건물만의 것이라고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판례에 의해서 그 전세권을 어디까지 효력이 미친다? 대지권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집합 건물의 구성은 뭐랑 되어 있어요? 토지 건물이 아니라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대지권까지 효력이 미쳐서 한꺼번에 연결을 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다가구주택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전체를 다 전세권 설정했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전세권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 밑에 있는 거 뭐냐면 최선순위 전세권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제일 앞서 있는 등기상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 금액이 만약에 2억 원이에요. 2억 원인데 낙찰된 금액이 1억 원이에요. 또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순서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순서가 제일 빠른데 배당받은 금액이 1억 원밖에 안 돼. 그럼 얼마 못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또 1억 원 있어요. 자, 그 못 받은 1억 원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낙찰받은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담보물권, 근저당권 있잖아요. 그죠? 근저당권도 2억 원이 있는데 경매 매각대금 1억 원밖에 안 왔어. 나머지 1억 원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 전세권은 뭐니까? 담보물권이니까. 똑같이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예전 가져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그런 사람이 1억 원의 배당을 받게 되면 그때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1억 원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인분들이 요즘에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좀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권리를 다 내가 갖춰서 내 보증금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